나의 음주는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고엔 지역 근처뿐만 아니라 신주쿠와 긴자까지 나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어제와 다름없는 관례에만은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에 바에서는 무례한 흉내를 내며 닥치는 대로 키스를 했습니다. 다시 그 정사 사건 이전에, 아니 그때보다 더 거칠고 야비한 술꾼이 되었고, 항상 돈에 쪼들려 끝내는 시즈쿠의 옷까지 몰래 들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창밖에 찢어진 연을 보며 쓴웃음을 지은 것도 벌써 1년이 지나 벚나무에 새 잎이 돋을 즈음 나는 다시 시즈쿠의 기모노 허리띠와 두루마기를 몰래 빼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긴자로 나가 술을 마시고 이틀 밤 연달아 외박한 끝에 사흘째 되던 날 밤 역시 몸이 영 좋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발소리를 죽이며 아파트 시즈코의 방앗까지 갔더니 안에서 시즈코와 시기코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술을 마셔? 아빠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야.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은 술을 마셔?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깜짝 놀라겠지? 글쎄 싫다고 할지도 모르겠네. 저거 봐. 상자에서 튀어나왔어. 성질 급한 삥이 같아. 그러네. 진심으로 행복한 듯 시즈코가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하얀 아기 토끼였습니다. 깡충깡충 방 안을 뛰어다니는 걸 모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는 행복하구나. 나라는 얼간이가 끼어들면 머지않아 두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구나. 소박한 행복, 착한 모녀. 아, 만일 신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면 딱 한 번,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좋다. 그들의 행복을 기도하리라. 나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만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나왔고 그 길로 다시는 시즈코의 아파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시 근처 스탠드바 2층에서 나는 다시 여자에게 빌붙어 사는 놈팡이 신세로 뒹굴었습니다. 세상, 어쩌면 나도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투쟁이고 게다가 그 자리에서만의 투쟁이며 게다가 그 자리에서만 이기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노예조차도 노예다운 비굴한 안가품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때 그 자리에 단판 승부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 그럴싸한 대의 명분을 부르짖지만 모든 노력의 목표는 반드시 개인을 뛰어넘어 다시 개인. 이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큰 바다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라는 너른 바다의 환영에 겁을 먹는 데서 약간은 해방되어 예전처럼 한없이 온갖 고민을 하는 일 없이 이른바 우선 당장 급한 필요에 따라 얼마간 뻔뻔스럽게 처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엔지 아파트를 버리고 교과시의 스탠드바 마담에게 헤어지고 왔어 라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 단판 승부는 즉시 결판이 나서 참으로 야만스럽게도 나는 바로 그날 밤부터 그곳 2층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호된 비난을 날릴 것 같던 세상은 내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았고 나 또한 세상을 향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담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그걸로 모든 게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스탠드바의 손님인지 남편인지 심부름꾼인지 친척인지 옆에서 보면 참으로 정체불명의 존재였을 텐데도 세상은 전혀 의아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게 단골들도 나를 어이 요조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끔은 술까지 사주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점점 조심성을 잃었습니다. 세상이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공포감은 이를테면 봄바람 속에는 백일의 세균이 몇십만, 목욕탕에는 눈을 멀게 하는 세균이 몇십만, 이발소에는 탈모를 일으키는 세균이 몇십만, 국철 전차 손잡이에는 옴벌레가 우글우글, 또는 생선회나 설익은 쇠고기, 돼지고기에는 촌충 알이니 디스토마니 무슨 알이 반드시 숨어있고, 맨발로 걸어다니면 발바닥으로 미세한 유리 파편이 들어가 그 파편이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눈동자를 찔러 실명하는 일이 있다느니 하는 이른바 과학의 미신에 겁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야 물론 몇십만 마리의 세균이 우글우글 떠돌아다니는 건 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겠지요. 그와 동시에 그 존재를 완전히 묵살해버리면 그런 사실은 나와는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는 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과학의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도시락에 남긴 세 톨의 밥알, 1000만 명이 하루에 세 톨씩만 남겨도 그건 쌀 몇 가마니를 그냥 내버리는 짓이라든가, 혹은 하루에 1000만 명이 휴지를 한 장씩만 절약해도 얼마나 많은 펄프를 벌 수 있는가 라는 식의 과학적 통계에 나는 정말로 겁이 나서 밥알을 한 톨이라도 남길 때마다, 코를 한 번씩 풀 때마다 산더미 같은 쌀, 산더미 같은 펄프를 헛되이 낭비했다는 착각에 괴로워하고 내가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어두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과학의 거짓말, 통계의 거짓말, 수학의 거짓말입니다. 세 톨의 밥알은 결코 한데 모을 수가 없고, 이건 더하기 빼기의 응용 문제로서도 참으로 원시적이고 전능한 테마입니다. 전기불이 꺼진 어두운 변소 구멍에 인간은 몇 번에 한 번꼴로 한쪽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지는가, 또는 전차 출입문과 플랫폼 틈새에 승객 몇 명 중에 몇 명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가 라는 식의 확률 계산처럼 어리석은 짓이지요. 뭔가 그럴싸한 소리로 들리지만 변속구멍 양쪽에 제대로 걸터 앉지 못해 다쳤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설을 과학적 사실이랍시고 열심히 배우고 그걸 실제적인 일로 받아들여 겁에 질려있던 어제까지의 나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질 만큼 나는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를 조금쯤은 알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역시 인간은 아직도 내게는 두려운 존재여서 가게 손님을 대할 때도 술 한 잔을 쭉 들이킨 뒤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던가요? 나는 매일 저녁마다 그래도 가게에 나가 어린아이가 내심 무서워하면서도 작은 동물을 오히려 힘껏 움켜쥐는 것처럼 가게 손님들을 향해 술에 취해 시덥잖은 예술론을 떠버렸습니다. 만화가, 하지만 나는 큰 활락도 또한 큰 슬픔도 없는 무명의 만화가. 아무리 큰 슬픔이 들이닥친다 해도 좋다. 거칠고 큰 활락을 갖고 싶다고 내심 초조해하면서도 우선 당장 내 눈앞의 기쁨이라는 건 손님과 허튼 소리를 해가며 술이나 얻어 마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교과시에 건너와 그런 한심한 생활을 그새 1년 남짓 이어나갔습니다. 내 만화는 어린이 대선 잡지뿐만 아니라 역에서 판매하는 조악하고 외설스러운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나는 정사를 했다가 살아남았다는 뜻으로 조시 이키타라는 그야말로 장난질 같은 익명으로 추잡한 누드화 따위를 그렸고, 거기에 대개는 루바이아트의 시구를 붙였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따위 간두시지, 눈물 나는 소리 따위 내버려 던져. 자, 한잔하자. 좋은 일만 추억하고 공연한 걱정 따위는 잊어버려. 불안이나 공포로 인간을 위협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은 엄청난 죄가 두려워 죽은 자의 복수에 대비하고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계략을 꾸민다. 간밤에는 술이 가득 내 마음도 기쁨이 가득 아침에 깨어나니 그저 황량할 뿐 어인일인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 버린 이 마음. 벌 받을 일 따위는 생각하지 마라.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왠지 그 녀석은 불안해. 방귀 낀 것까지 일일이 제로 계산해서야 어떻게 사나. 정의가 인생의 지침이라고? 그렇다면 피로 물든 전쟁터에는 암살자의 칼끝에는 어떤 정의가 깃들어 있지? 어디에 지도 원리가 있는가? 어떤 예지의 강명이 있는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것이 이 세상이니 연약한 사람의 아들은 미처 다 짊어지지 못할 짐을 지고 어쩔 수 없는 정욕의 씨앗이 심어진 탓에 선이니 악이니 죄니 벌이니 저주만 받을 뿐 어쩔 수 없이 그저 갈팡질팡할 뿐 깨트려버릴 힘도 의지도 물려받지 못한 탓에 어디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가. 뭐야, 비판하고 검토하고 재인식하라고? 채, 헛된 꿈이야. 있지도 않은 환상이야. 에이, 술을 깜빡했으니 죄다 거짓된 생각이지. 어떠냐, 저 한없는 하늘을 봐. 그 속에 달랑 떠있는 점 하나야. 그 지구가 어째서 자전하는지 알게 뭐야. 자전도 공전도 반전도 제 마음대로야. 모든 곳에서 더할 수 없이 높은 힘을 느끼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동일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나는야 이단자라네. 다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야. 그게 아니면 상식도 지혜도 없는 거야. 살아있는 몸뚱이의 기쁨을 금지하고 술을 끊으라 하고. 좋아, 무스타파. 나는 그런 거 너무 싫어. 이게 이 부분이 약간 시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즈음 내게 술을 끊으라고 조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 돼요. 날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으면. 술집 건너편 작은 담배가게에 17, 8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이름은 요시코. 살빛이 희고 덧니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어서 술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돼?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술이란 있는 대로 다 마셔버리고 사람의 아들이여 증오를 지워라, 지워라, 지워라 라고 옛날 페르시아의 간두자. 슬픔에 지친 가슴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건 오로지 미훈을 몰고 오는 옥잠뿐이라네.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 녀석 키스해버린다? 하세요. 그러고는 겁도 없이 아랫입술을 쑥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정조관념이. 하지만 요시코의 표정에는 명백히 어느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매섭게 추웠던 어느 날 밤, 나는 술에 취한 채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그 담배가게 앞에 맨홀에 빠졌습니다. 요시코, 나 좀 살려줘. 다행히 요시코가 나를 발견하고 끌어내 주었습니다. 오른팔에 난 상처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시코는 웃지도 않고 간절한 말투로 나를 타일렀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불구자가 되는 건 정말 끔찍하기 싫어서 요시코에게 상처를 치료받으면서도 이제 술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술 끊을게. 내일부터 한 방울도 안 마신다. 정말요? 응, 끊을 거야. 술 끊으면 요시코가 내 섹시가 되어줄래? 하지만 섹시 얘기는 농담이었습니다. 물이란 물론의 줄임말입니다. 그 당시는 모보, 가로 열고 모던보이, 가로 닫고, 모보니 모걸, 모던걸, 모걸이니 하면서 말을 잘라먹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좋아, 손가락 걸고 맹세, 꼭 끊을게. 그리고 다음날 나는 대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나절 흔들흔들 밖에 나가 요시코의 가게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요시코, 미안하다. 또 마셔버렸어. 어머, 저런. 괜히 취한 척하고.
흠칫했습니다. 술 기운이 일시에 깨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로 술 마셨어. 취한 척 하는 게 아니야. 놀리지 마세요. 나쁜 사람.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 알 거 아니야. 오늘도 대낮부터 술 마셨어. 용서해줘. 연극도 잘하시네. 이 바보, 연극이 아니라니까. 키스해버린다? 하세요. 아니, 나는 키스할 자격이 없어. 섹시로 맞아들일 수도 없어. 내 얼굴을 좀 봐. 벌겋지? 술 마셨다니까. 그건 저녁 노을이 비쳐서 그렇죠. 난 안 속아요. 어제 나하고 약속했는데 술을 마실 리가 있어요?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술 마셨다는 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어두침침한 가게 안에 앉아 미소 짓는 요시코의 하얀 얼굴. 아, 더러움을 알지 못하는 순결은 위대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젊은 처녀와 자본 일이 없다. 결혼하자. 그로 인해 어떤 큰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괜찮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좋다. 거칠고 큰 활락을 다오. 처녀성의 아름다움이란 어리석은 시인의 달콤한 감상어의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세상에 살아있었구나. 결혼해서 봄이 되면 우리 둘이 자전거 타고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이른바 단판 승부로 그 꽃을 훔치는데 나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그로 인해 얻은 활락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슬픔은 처참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실로 상상을 뛰어넘는 큰 슬픔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역시 끝없이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결코 그런 단판 승부 따위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